그 사람이 왔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절대 이곳까지 올 리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는 게 이제 3년째입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짠내 가득한 공기가 폐를 채웠고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얼굴을 씻고 잠수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고무 재질의 무거운 옷을 입는 것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옷을 입어야 안심이 됩니다. 마치 갑옷을 두른 것처럼 세상과 저 사이에 한 겹의 경계가 생기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주먹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고 힘을 내기 위한 연료일 뿐이었죠. 보온병에 담긴 미지근한 보리차를 몇 모금 마시고 밥앙을 챙겼습니다. 태왁, 빛창, 망사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집을 나서자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해녀, 언니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포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엔 다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여 각자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혜원아, 오늘 물때 좋다던데. 순자 언니가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조심히 들어가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자 언니는 제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잘 챙겨주셨습니다. 많은 걸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일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캐묻지 않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포구에 도착하자 배 몇 척이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늘 타던 배로 향했습니다. 선장님은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해녀들을 태웠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동안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면서 세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배가 멈추고 한 명씩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처음엔 숨이 턱 막혔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물속은 고요했습니다. 위에서 들리던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제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수압이 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깊이가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는 곳. 해초 사이로 손을 뻗어 전복을 하나 떼어냈습니다. 단단하게 바위에 붙어 있어서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망사리에 넣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라도 몇 개 보였습니다.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자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잠수했습니다. 이걸 반복했습니다. 잠수하고, 캐고, 올라오고, 숨 쉬고.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배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언니들도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이었지만 망사리를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수학이 괜찮았습니다. 태원아, 너 요즘 부쩍 실력이 늘었다. 민지 언니가 제 망사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야, 내가 부지런하고 꼼꼼해서 그래. 계속 이렇게만 하면 이 마을에서 오래 할 수 있을 거야. 오래. 그 단어가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저는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배가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수확물을 정리하고 분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작업반장님이 꼼꼼하게 개수를 세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엔 수확물을 손질했습니다. 전복의 내장을 빼고 소라를 씻고 해초를 다듬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칼을 잘못 쓰면 손을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작업을 마치고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내일 먹을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혜원아, 오늘도 수고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계란하고 두부 좀 주세요. 그려 참,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요새 더 말라 보이던데. 괜찮아요.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먹긴 먹었으니까요. 다만 입맛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고 계란 한 판을 꺼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 밥 한 공기. 반찬은 어제 만들어둔 김치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허전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의 피로를 풀어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 거칠어진 손, 말라 보이는 모. 3년 전의 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윤혜원. 그게 내 진짜 이름일까? 아니면 그저 이곳에서 쓰는 가면일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만 살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내일도 바다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도 없는 하루. 저는 그런 하루가 좋았습니다. 파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제 손으로 시작될 거라는 걸. 마을 사람들은 저를 성실한 해녀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 적지만 착하고, 일 잘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 그게 제가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땐
방 구석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 보이부에서 북을 위해 일하던 리현수. 짧은 머리, 군복 같은 옷,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고 숨겼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아니었습니다. 리현숙은 죽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바다로 나가고, 일하고, 돌아오고, 쉬고, 잠들고. 반복되는 일상. 저는 그 일상 속에 저를 묻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완전히.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명절 때면 음식을 나눠주었고, 아플 때면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제가 거짓을 팔고 있다는 걸 알면 이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들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쫓아올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과거는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바다로 나갔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오후엔 수확물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구에서 배를 내릴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포구엔 늘 보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부들, 해녀들, 관광객 몇 명.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내내 그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커튼을 쳤습니다. 과하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느낌은 이어졌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길에, 포구에서, 슈퍼에서, 어디를 가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 어디서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원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뭐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수확물을 팔러 마을 중심가로 갔습니다. 작은 수산시장 같은 곳이었는데 관광객들이 꽤 오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곳 한 구석에 자리를 잡 조용히 장사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손님들이 오가고 몇 명이 물건을 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 좌판들을 둘러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전복을 놓칠 뻔했습니다. 안 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입가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리현숙 동무.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리현수. 동무. 그 이름. 그 억양. 그 목소리. 모든 게 과거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시겠죠. 여긴 제주고 당신은 해녀 윤혜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잖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 일해야 해서. 급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남자는 제 좌판에서 전복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마치 정말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거 얼마죠? 원입니다. 비싸네요. 하지만 가치 있는 물건은 비싼 법이죠. 이거 살게요. 그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작은 종이 하나를 함께 끼워 넣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오늘 밤 10시 그 주소로 오세요. 혼자서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안 가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죠. 당신 집으로. 아니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거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전복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른 손님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님들이 또 왔습니다. 물건을 샀습니다.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여기 없었습니다. 손 안에 쥐어진 종이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장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건 아닌지.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불을 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가까스로 손에 쥐어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 폐가 근처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3시간 남았습니다. 안 가면 안 될까? 무시하면 안 될까? 도망치면 안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야 했습니다. 안 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만 몇 모금 마셨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두운 색 옷을 골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시계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9시가 되고 9시 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9시 5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허름한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폐가였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시간에 오셨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남자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는 손전등을 벽에 비춰 주변을 밝혔습니다. 무너진 가구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군복 같은 옷, 무표정한 얼굴. 제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이게 당신이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옛날 사진이네요. 지금 저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만뒀어요. 이미 오래전에요. 여기 와서 새로 시작했고요. 더 이상 그쪽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둔다고 그만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 사람이고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일해야 합니다.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가족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가족. 그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동생. 제가 떠난 뒤에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인질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협조하는 한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뭘 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겁니다. 제주 바다를 드나드는 배들, 항로, 일정, 그런 정보들이요. 그건 예전하고 다른 거잖아요. 더 위험한 거고. 위험하긴 뭐가 위험합니까? 당신은 해녀니까 자연스럽게 바다 근처에 있고 정보를 모으기 쉬운 위치잖아요. 딱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연락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방법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종이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받았습니다. 거부하면요? 그럼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협박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첫 보고는 다음 달 초까지요. 그럼 이만. 남자는 손전등을 끄고 폐가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종이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풀려 푹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참 동안 눈물이 흘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둠 속에 갇혀 깜깜한 허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고 또다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큰 소리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저는 마음껏 울음을 내뱉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섰을 때 몇몇 불 켜진 집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이메일 주소와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다. 3년 동안 쌓아온 평온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덫에 걸려 있었고, 그 덫은 점점 더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처럼 바다로 나갔고, 일을 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무거웠고, 모든 행동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 정복철이라고 했던가요?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늘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항구를 지날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보내진 건 아닐까? 손에 쥐어진 그 종이는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메일 주소, 암호, 보고 방호, 한 달에 한 번, 다음 달 초까지.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항복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폭우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수확물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박해 있는 배들, 드나드는 선박, 작업하는 사람들.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수확 기록을 적는 척하면서 배 이름을 몇 개 적었습니다. 출항 시간, 돌아오는 시간.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혜원아, 뭐 적어?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공책을 덮었습니다. 민지 언니였습니다. 아, 그냥 오늘 수확량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너 진짜 부지런하다. 나는 그냥 대충 외워두는데. 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적어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배 이름, 시간, 항로로 보이는 방향. 많은 정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갈 때 주변 배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배가 자주 보이는지, 어떤 항로를 따라가는지, 포구에서도 귀를 열어뒀습니다. 선장들의 대화, 어부들의 이야기, 요즘 동쪽 해역 순찰이 좀 센 것 같더라. 맞아, 해경이 자꾸 검문하더라고. 이런 대화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이었다면 흘려들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억했고 밤에 공책에 적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공책은 점점 채워졌습니다. 제 손으로 적은 정보들이 쌓여갔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항구를 걷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받았습니다. 접니다. 정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 잘 지내시죠? 일은 순조롭습니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명령이지. 부탁이 아니었으니까요. 뭔데요? 다음 주에 큰 선박 한 척이 제주 동쪽 항구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그 배의 정확한 정박 위치와 화물 하역 일정을 알아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해녀예요. 방법은 당신이 찾으십시오. 항구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원합니다. 가족들 생각하십시오. 또 가족.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정보를 캐내라는 것까지.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동쪽 항구 쪽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원아, 여기는 웬일이야?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산책하다가요. 산책. 여기까지? 집에서 꽤 먼데? 요즘 운동 좀 하려고요. 어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항구 주변을 돌며 정박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 화물을 하역하는 곳은 어디인지, 항구 사무실 근처를 지나며 게시판을 슬쩍 봤습니다. 입출항 일정표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한가한 시간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이른 아침에 다시 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게시판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눈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날짜, 선박명, 정박 위치.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정보였습니다. 화물 하역, 일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아낼까?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의 남편이 항구에서 일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슈퍼에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혜원아, 오늘은 뭐 사러 왔어? 라면 좀 주세요. 아, 그리고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이 항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응, 맞아. 왜? 다음 주에 친구가 제주 오는데 큰 배로 온대요. 동쪽 항구로 온다던데 거기 하역 일정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친구 마중 가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서툰 거짓말. 하지만 아주머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게. 배 이름이 뭔데? 저는 외워뒀던 선박명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끔찍했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목요일 오후 3시부터 하역 시작한대. 금요일 오전에 끝날 거래. 감사해요. 아주머니. 별거 아니야. 친구 잘 만나. 라면을 사고 나왔습니다. 손에 든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 몸 전체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선박명, 정박 위치, 하역 일정.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보고만 하면 됐습니다. 금요일 밤, 컴퓨터를 켰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집 와이파이를 쓰면 추적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임시 계정. 정북 처리 준 주소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암호화된 문장으로 그가 알려준 방식대로 정보를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한 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저는 완전히 그들의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기록을 지우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누구죠? 제주 해녀 윤혜왕? 아니면 보위부에서 일하던 리현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햇빛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게 거짓 같았습니다. 제가 거짓이니까 제 주변 모든 것도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다음 보고는 한 달 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계속하라는 것. 끝이 없다는 것.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머니에 넣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했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완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들키는 꿈, 체포되는 꿈, 마을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쯤 들킬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북철의 요구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 확인해달라. 저것 알아봐달라.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의 삶과 밤의 삶. 해녀 윤혜원과 정보원 리현수. 둘 다 진짜였고 둘 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문제는 언제냐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감정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바다에서 일할 때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대화 중에 멍하니 있거나, 누군가 말을 걸어도 못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0시쯤이었을까요? 동쪽 항구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 입항한 배를 확인하려고요. 사람이 없을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정박된 선박, 흔들리는 밧줄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배 번호를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 시간에 항구에 웬일이세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산책? 밤 10시에? 항구에서? 남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람 쐬려고. 이제 갈게요. 잠깐만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동부경찰서 강도현 형사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형사. 제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증이요.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요즘 이 근처에서 수상한 활동이 포착돼서요. 확인 차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강도현 형사는 손전등으로 비춰 확인했습니다. 윤혜원 씨, 직업은요? 해녀입니다. 해녀시면 주로 서쪽 포구 쪽에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긴 동쪽인데. 그냥 산책이에요. 요즘 잠이 안 와서. 형사는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만나러 오신 거면. 아니요. 정말 그냥 산책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밤에 항구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확인하게 됐습니다. 형사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집에 도착해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들켰을까? 의심받았을까? 신분증을 확인했으니 나에 대해 조사할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강도현 형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의심 가득한 눈빛이. 다음 날 낮 바다로 나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도 배 위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원아, 너 오늘 괜찮아?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요. 너 요즘 계속 피곤해 보이던데.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괜찮아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요.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혜원아, 너 언제 경찰 조사 받았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요즘 항구 쪽에서 경찰이 사람들한테 물어본대. 밤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냐고. 그래요? 너 요즘 밤에 항구에서 자주 보인다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던데. 뭔 일 있는 거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다.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북철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휴대폰이 감청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고민하다가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하나 있었습니다. 정북철이 준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지진이 난 것 같았어요. 미친 듯이 불안이 커졌습니다. 왜 안 받는 거지? 혹시 뭔가 잘못된 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분간 연락 자제. 정북철이었습니다. 그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뿐. 불안한 마음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보건소에 갔습니다. 며칠 내내 잠을 못 자니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어요. 수면제라도 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보건소 상담사가 먼저 면담을 했습니다. 윤혜원 씨 맞으시죠? 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잠이 잘 안 와서요. 수면제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상담사는 박지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잠이 안 오셨어요?
2달 정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요. 그냥 몸이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박지윤 상담사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원 씨 괜찮으시면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즘 식욕은 어떠세요? 별로 없어요. 불안하거나 두려운 느낌은요?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이야기해도 돼요. 비밀은 보장되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박지윤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연결해 주었고 수면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나가려는데 상담사가 불렀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이야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이 커졌습니다. 경찰도 의심하고 상담사도 뭔가 눈치챈 것 같고 제 주변이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앞에 길이 있긴 한 걸까? 그냥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까? 그럼 우리 어머니는, 동생은, 지금 그들은 잘 살고 있긴 한 걸까?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했습니다. 저는 끝도 없는 암흑 속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 깊은 한숨이 반복해 이어졌고 가슴은 조여오듯 아팠습니다. 몇 시간을 이리저리 뒤척이다 약 기운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간 낮인지 밤인지 혼미한 정신으로 집과 바다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항구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강도현 형사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감시하는 걸까요?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거의 다 왔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형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윤혜원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즘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밤 산책은 그만하셨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네. 잠이 잘 와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형사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올리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 가득한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북철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비상번호로. 이번엔 받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경찰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개입하면 더 의심받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이미 의심받고 있다고요. 목소리 낮추십시오. 당신이 붙잡히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절대 들키지 마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혜원 씨가 잘 해결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속 버티. 하지만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둘째, 자수하기. 하지만 그러면 가족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감옥에 갈 테고. 셋째, 도망치.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모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울어버리고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도현 형사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항구에서, 마을에서, 슈퍼 근처에서. 우연인 척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박지훈 상담사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진 예약을 상기시키는 전화였습니다. 혜원 씨 약은 효과 있으셨어요? 네. 조금요. 그래도 직접 뵙고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갈게요. 혹시 다른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알겠어요. 목요일에 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생기 없는 눈. 이게 저였습니다. 윤혜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저일까요? 아니면 가면일까요?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의 감시, 정복철의 요구, 마을 사람들의 걱정.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곧 터질 거라는 것을. 이 모든 게 폭발할 거라는 것을. 문제는 언제냐는 것뿐이었습니다. 강도현 형사는 집요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밤 이후로 그는 계속 저를 지켜봤습니다. 우연인 척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정복철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군사 관련 시설 근처의 정보였습니다. 해안 초소의 교대 시간, 순찰 경로.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절대 못해요.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철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혼자 소리쳤습니다. 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며칠 뒤 해안 초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초소 위치, 군인들의 움직임, 차량 진입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강도현 형사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차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윤혜원 씨, 어디 가세요? 뭐 좀 찾고 있어요. 뭘 찾으시는데요? 같이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의심받는 이 상황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의심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굳어 마땅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형사는 저를 쭉 바라봤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이 근처는 밤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확신을 굳혀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북철이었습니다. 정보는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서두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문제입니까? 제발요, 더 이상 못해요. 정말 한계예요. 가족들 생각하십시오. 그 말에 또 다시 저는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잃어버린 내 삶이 너무도 비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혜원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어제 작업장에 경찰이 다녀갔어. 네? 무슨? 언제 이 마을에 왔냐? 어디서 왔냐? 친한 사람이 누구냐? 왜요? 모르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너 얼굴도 너무 안 좋아 정말. 끝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착한 순자 언니는 그저 저를 걱정했습니다. 말만 하래요. 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순자 언니의 그 마음이 참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걱정하다니. 바보 같은 사랑. 목요일이 됐습니다. 박지윤 상담사와의 약속일이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지윤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혜원 씨 앉으세요. 약은 효과 있으셨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한 서너 시간씩은요. 그것밖에 못 주무셨어요? 상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제 가까이 앉았습니다. 혜원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눈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체중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손도 계속 떨리시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손을 무릎 위에 올려 숨겼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혜원 씨, 상담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혹시 누군가한테 위협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얼굴에 다 쓰여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과거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트라우마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담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골랐습니다. 모두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북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밤 10시 같은 장소. 또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다음 날 밤 폐가로 갔습니다. 정북철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는요. 아직이요. 경찰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서. 변명 듣자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위험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북철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죠. 당신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한테 말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럼 증명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정보를 보고하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끝나는 거예요. 정북철은 비웃었습니다. 끝. 이런 일의 끝은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우리 사람입니다. 그 말에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끝이 없다. 평생.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못해요. 이제 정말 못해요.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배신자라는 걸 알면 그들은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폐가 안을 울렸습니다. 정북철은 담배를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생각 잘 하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 발소리. 창문으로 살짝 봤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현 형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킨 걸까? 아니면 아직은 아닐까?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바다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을 나서자마자 강도현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윤혜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저는 일하러 가야 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를 따라 경찰차에 탔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뭘 알아낸 걸까? 증거가 있는 걸까?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습니다. 윤혜원 씨, 제주에 온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좀 넘었어요.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요? 강남 쪽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북한과 관련된 사람을 만난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없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캡처한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 폐가 근처에 정북철이 지나가는 모습, 이후 제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와 정북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밤에 폐가에서 만나셨어요? 그냥 길을 물어봐서 밤 10시에? 폐가에서? 1시간 동안?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혜원 씨, 지금 거짓말하시면 더 곤란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형사가 들어와 강도현 형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두 형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사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분인지 30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도현 형사가 더 많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혜원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남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항구의 선박 명단이었습니다. 제가 적어서 보고한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걸 확보했을까요? 당신이 보낸 정보입니다. 우리가 추적해서 확보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항구를 서성이는 모습, 해안 초소 근처를 지나는 모습, 공중전화에서 통화하는 모습,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주 전부터 당신을 감시해 왔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 패턴, 만나는 사람들, 보고하는 방식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당신이 만난 그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정북철,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북철이 잡혔다. 그럼 저도. 그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포섭했는지, 무슨 정보를 받았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후에 가족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동생이요. 저는 책상을 쥐고 흔들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협박했어요. 매일 협박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고, 수용소로 보낸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가족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느낌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한 번도 하고 싶었던 적 없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들킬까봐. 들켜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저를 내버려뒀으면 됐잖아요. 정복철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제 운명에 대한 모든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도현 형사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뭔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정이었을까요? 윤혜원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끝났는데. 모든 게 무너졌는데.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바다에서 일하고, 저녁 먹고, 잠자고. 그게 다였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도 당신이 한 일은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범죄예요.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가족이 있고, 살고 싶고, 두려운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가족들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협조했다는 거, 그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강도현 형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혜원 씨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조사실을 나가면서도, 복도를 걷으면서도,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경멸, 안타까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목이 쉬도록, 온몸이 떨리도록 울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 참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윤혜원이라는 이름도, 해니어라는 정체성도,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삶, 모든 게 거짓이었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언니의 따뜻한 미수, 민지 언니의 격려, 슈퍼 아주머니의 걱정, 박지윤 상담사의 부드러운 눈빛. 그 모든 선의를 저는 배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사과를,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죄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녀, 윤혜원이 간첩이었다. 북한을 위해 일했다. 정보를 빼돌렸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혜원이가, 그 조용하고 성실하던 애가. 말도 안 돼. 뭔가 오해일 거야. 하지만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챙겨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간첩이었다니. 배신감이 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 우리를 이용한 거잖아. 슈퍼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알려준 정보가 그게 넘어간 거였어? 우리 남편 때문에.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마을 사람들은 분열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간첩이 3년이나 살았다니. 근처에 또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조심해야 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잖아.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금이 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는 선임됐지만 변호할 게 많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에 앉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강도현 형사, 검사, 방청객들.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나라를 배신했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순자 언니, 민지 언니, 슈퍼 아주머니, 그리고 마을의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 윤혜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톡. 짧고 명확한 소리.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강도현 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듯,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교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파도, 아름다운 풍경. 3년 동안 제가 숨어 살던 곳.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12년 뒤엔 볼 수 있을까요? 그때도 이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울까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하고, 묻고, 살아온 사람이 거짓이었다니. 그들의 신뢰를 배신했다니. 순자 언니, 민지 언니, 슈퍼 아주머니, 선장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저는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의 선의를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 죄입니다. 그리고 제 벌입니다.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겁고 차가운 소리.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2년간의 갇힌 시간. 첫날 밤, 좁은 감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오직 복도를 걷는 발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주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잠수복을 입고 배를 타고 나가던 그 시간들. 힘들었지만 평화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됐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렀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바다 꿈, 물속에 잠수하는 꿈, 자유롭게 헤엄치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쇠창살, 갇힌 공간, 마을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신문 기사로, 뉴스로. 제주 해녀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라는 상처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간첩이 3년이나 숨어 살았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북 철의 재판 소식을. 그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그도 누군가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거대한 톱니바퀴 속의 작은 부품이었을 뿐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지윤 상담사였습니다. 혜원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가끔 당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더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힘든 선택이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누군가 저를 이해하려 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극에서의 삶, 남으로 넘어온 삶, 제주에서의 3년, 그리고 이곳 12년. 어느 것이 진짜였을까? 어느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모순되고, 복잡하고, 불완전하지만 모두 저였습니다. 윤혜원. 그것이 가짜 이름이든 진짜 이름이든 이제는 제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순간 저는 윤혜원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감방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환청이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제주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갈 것입니다. 해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저 없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남은 시간을. 그게 제 속죄입니다. 그리고 제 삶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윤혜원은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제주 해녀 마을에 남겨진 것은 배신감과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